82%. 이 단 하나의 숫자가 지금 베이징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인구 350만의 작은 나라 몽골이 14억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단순한 K열풍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한 몽골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빚을 줬고 한국은 미래를 줬다. 이 한마디가 코오롱과 SK, 대우건설 2조 원의 흐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350만이 14억을 흔든 진짜 이유를 돈의 흐름을 따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82%라는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2026년 2월 몽골에서 진행된 한 여론조사가 베이징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느 나라와 손을 잡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몽골 국민의 82%가 한국을 택했거든요. 그렇다면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옆나라 중국은 몇 퍼센트를 받았을까요? 단 3%였습니다. 82%대 3%. 무려 27배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몽골 인구는 약 350만 명, 우리 부산광역시 인구 326만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자기보다 인구 400배가 많은 14억 거대 중국을 정면으로 외면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거든요. 우리 동네 작은 가게가 바로 옆 거대한 백화점이 아니라 강 건너 멀리 있는 한국 가게를 단골로 정한 격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국가 이미지 조사를 보면 외국인 26개국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호감도가 무려 82.3%.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거든요. 한국을 향한 몽골의 시선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흐름인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걸 단순히 K-팝과 K-드라마가 만든 인기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보다 훨씬 더 잔인하거든요. 350만이 14억을 거부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베이징의 첫 반응이 결정적인 자충수가 됩니다. 중국 외교부가 즉각 던진 한마디가 오히려 몽골 민심에 기름을 부어버렸거든요. 몽골은 중국 영향권에 있는 나라다. 분수를 알아야 한다. 14억의 거인이 350만의 이웃에게 던진 말이 이거였습니다. 형제도 동반자도 아닌 분수를 모르는 아랫사람 취급. 이 한마디에 몽골 국민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실 베이징의 갑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진짜 폭발의 도화선이 따로 있었습니다. 2022년 몽골을 발칵 뒤집은 석탄 스캔들입니다. 중국으로 수출됐어야 할 석탄 약 650만 톤이 통째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조 5천억 원. 직장인 연봉 5천만 원 기준 5만 명이 1년간 통째로 모아야 하는 돈이 어디론가 증발한 겁니다. 350만 인구의 작은 나라에서 처참한 수치입니다. 분노한 시민 수천 명이 영하 27도의 울란바토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시위가 바로 몽골의 결심을 바꿨습니다. 2023년 몽골 정부는 중국과 묶여있던 석탄 장기 계약 방식을 통째로 폐기하고 경매제로 전환합니다. 중국 한나라에 잠겼던 빗장을 풀어버린 거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중국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결국엔 굽힐 수밖에 없잖아. 절반은 맞습니다. 몽골 수출의 80에서 90%가 중국 한나라에 묶여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모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옆나라가 독점하고 통행료를 무한정 올리는 것. 그게 몽골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기 중국은 통관을 슬쩍 잠갔습니다. 일방적인 국경 통제로 몽골 석탄 트럭들이 국경에 끝없이 줄을 섰습니다. 베이징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통관만 잠그면 결국 몽골이 굴복할 거라고 본 거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압박이 들어올수록 몽골 국민의 마음은 베이징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몽골의 한 인사 입에서 이 한 줄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빚을 줬고 한국은 미래를 줬다. 빚 vs 미래. 단 두 단어가 14억 거인의 30년 영향력을 통째로 흔들어버린 겁니다. 협박은 충성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한국이 뭘 다르게 했길래 몽골이 등을 돌렸을까요? 자, 그럼 본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K-팝과 K-드라마 열풍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시작은 무대 위 아이돌이 아니라
1991년 어느 겨울에 보낸 쌀 한 톨이었거든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한국이 30년 동안 적립해온 세 가지 자산이 보입니다. 사람, 기술, 그리고 시간입니다. 먼저 사람입니다. 2024년 6월 기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몽골인이 무려 55,802명입니다. 이 가운데 단기 노동자가 약 2만 1,000명, 유학생이 약 17,000명입니다. 한 경제지 분석에 따르면 몽골인 10명 중 1명꼴로 한국 체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친구의 아들이, 형의 며느리가, 옆집 아주머니가 한국에서 월급을 정확히 받고 명절 보너스를 받고 한국어를 배워서 돌아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울란바토르 식당과 거실에서 들려주는 한국 이야기, 이게 광고 100억보다 무서운 거거든요. 중국이 빚으로 영향력을 사려 할 때 한국은 사람으로 신뢰를 정립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코피아 몽골센터가 2024년 9월 한국 품종 진부 올벼의 첫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 1981년부터 무려 43년 동안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도전했다가 줄줄이 실패한 과제거든요. 영하 30도의 추위, 알칼리성 토양, 짧은 여름, 이 세 가지 벽 앞에서 거대 농업 강국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그 결과 100% 수입에 의존하던 몽골쌀이 자급의 길로 들어섰고 몽골 정부가 한국 연구진에게 훈장과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세 번째 자산, 시간입니다. 시계를 35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90년 3월 26일 한국과 몽골이 수교를 맺습니다. 아시아 사회주의권 국가 가운데 한국과 손잡은 최초의 나라가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그 이듬해 1991년 1월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몽골은 극심한 식량난에 빠집니다. 갓 수교한 한국에 몽골이 도움을 청합니다. 한국이 곧장 보낸 답이 쌀 1,000톤이었습니다. 무상으로요. 당시 한국도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33년이 흘러 2024년 한국이 보낸 그 쌀의 후예가 몽골 땅에서 다시 자라났습니다. 진부 올벼라는 품종으로 자급의 씨앗으로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거든요. 30년이 만든 복리효과입니다. 한 톨의 쌀이 한 알의 자급으로 돌아오는데 정확히 한 세대가 걸린 겁니다. 받은 은혜를 갚는 한국, 그 은혜를 기억하는 몽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뢰가 지금 단순한 정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코오롱과 SK, 대우건설의 통장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찍히고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350만 인구짜리 작은 시장이 한국 기업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보다 훨씬 더 잔인하거든요. 첫 번째 펀치,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2024년 코오롱은 울란바토르에서 솔롱고 1차와 2차 공공주택 본계약을 따냈습니다. 금액은 2,957억 원, 세대수는 무려 5,002세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하 40도에서 석탄난로 하나로 겨울을 버티던 게르촌 빈민들에게 따뜻한 아파트 5,002채가 올라가는 겁니다. 30년 전에 쌀 1,000톤 받았던 그 나라에 한국 회사가 아파트 5,002세대를 짓는 거거든요. 두 번째 펀치, 이마트입니다. 2025년 12월 18일에 울란바토르 탱게르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6호점이고 770평 규모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9년 만에 매출 14배. 한국 본사 매출이 1년 만에 1.5배 오르면 다음날 주가가 상한가 가는데 몽골은 9년간 14배가 찍힌 거거든요. 편의점은 더 무시무시합니다. CU 467개점, GS25 276개점, 합치면 약 740개점이 이미 깔려 있습니다. 인구 350만짜리 나라에 한국 편의점만 740개, 부산 편의점 숫자보다 많습니다. 세 번째 펀치, SK 에코플랜트입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66km짜리 도로 사업을 9,500억 원에 따냈습니다. 카자흐스탄 첫 PPP 인프라 사업이고 이게 한국이 중앙아시아 도미노에 박은 첫 번째 말뚝입니다. 네 번째 펀치는 더 큽니다. 대우건설이 2025년 5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비료 플랜트 본계약을 체결했는데 금액이 1조 810억 원입니다. 대우건설이 중앙아시아에 깃발을 처음 꽂은 사업이고 2025년 10월에는 기공식까지 마쳤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오롱 2,957억 원, SK 에코플랜트 9,500억 원, 대우건설 1조 810억 원, 단순 합산만 약 2조 4천억 원입니다. 직장인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4만 8천 명이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게 한국 기업 통장에 동시에 찍힌 겁니다. 중국이 통관 한 번 잠그고 갑질하던 사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350만 몽골은 사실 입구일 뿐이거든요. 그 뒤로 카자흐가 줄을 섰고 우즈벡이 줄을 섰고 투르크가 줄을 섰습니다. 중국이 빚으로 영향력을 산 자리에 한국은 사람과 기술로 다음 사이클을 깔고 들어간 거거든요. 거인이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사이 우리는 조용히 다음 게임판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결정타는 건설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보시란 줄은 여러분의 ETF 잔고와 연금 계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 12월 12일 울란바토르에 정부 차원의 깃발이 하나 꽂혔습니다. 이름은 한몽 희소금속 협력센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줄여서 키감이 직접 주도해서 세운 거점입니다. 그냥 사무실 하나 차린 게 아니거든요. 첨단 분석 장비 56종이 들어갔고 35종의 희소금속을 다룹니다. 히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리튬,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이 광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약 16%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몽골입니다. 세계 매장량의 6분의 1이 한국과 손을 잡은 그 땅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통념 하나 정면으로 깨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광물협력, 그거 KT가 2024년에 그 사업 접지 않았냐? 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표면적으로는 그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KT가 손을 뗀 건 민간기업 단독의 비즈니스였고 이번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 산하 키감이 직접 들어갔고 56종 분석 장비를 갖춘 연구 거점을 박았거든요. 민간이 손익계산서 한 장 보고 빠지는 사업과 국가가 공급망 안보를 걸고 들어가는 사업은 무게가 다릅니다. 그럼 이게 왜 여러분 지갑과 연결될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한국 배터리 3사의 핵심 원재료는 지금 사실상 중국 한나라에 묶여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K배터리가 중국 광물에 매달려 있는 건 마치 전세보증금 전액을 한 사람한테만 맡긴 것과 같거든요. 그 사람이 기분 나빠지면 끝나는 겁니다. 몽골은 그 보증금을 분산시키는 두 번째 통장입니다. 여기에 삼성물산이 몽골 국영기업 에르데네스와 구리트레이딩 MOU를 체결했고 한국광해광업공단까지 줄을 섰습니다. 정부, 공기업, 민간 대기업이 한 라인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광물 공급선이 다변화되면 배터리 원가가 안정됩니다. 원가가 안정되면 마진이 올라가고 그게 분기 실적에 찍히고 실적이 주가에 찍히고 주가가 여러분의 ETF와 퇴직연금 수익률에 찍히는 겁니다. 처참하게 무너지던 K배터리 주가, 미쳐 날뛰는 미국과 중국의 광물 패권 전쟁, 그 한복판에 한국이 35종의 보험을 들어놓은 셈입니다. 이게 바로 350만 작은 나라가 한국을 택한 진짜 결정타입니다. 한국 직장인 여러분의 통장에 30년 후까지 영향을 줄 천문학적인 베팅이 지금 울란바토르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박수만 치고 끝낸다면 그건 무책임한 분석입니다. 다만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게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이 정도 흐름이면 한국이 거의 다 잡았다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 시작되거든요. 첫 번째, 물류봉쇄의 리스크입니다. 몽골은 바다가 단 한 뼘도 없는 내륙국이거든요. 한국 컨테이너 한 박스가 울란바토르까지 가려면 무조건 중국 텐진항이나 러시아 시베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옆집 사람이 우리 집 현관 열쇠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통관을 일주일만 잠가도 코오롱 5002세대 공기는 그대로 밀립니다. 갑질의 칼자루는 여전히 베이징 손에 있거든요. 두 번째, 러시아 변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베리아 횡단철도 활용에 제약이 걸렸습니다. 자원 운송 우회로를 짜야 하는데 그 비용은 결국 한국 기업 마진에서 나가거든요. 여러분이라면 톨게이트 2개가 모두 흔들리는 길에 1조 원짜리 플랜트 자재를 실어 보내시겠습니까? 무시무시한 변수입니다. 세 번째, 자원 사업의 사업성 문제입니다. KT가 2024년에 몽골 히토류 사업을 사실상 접었거든요. 몽골 매장량은 분명히 세계 16%인데 정작 가치 높은 중위토 비중이 낮고 경위토 위주였습니다. 같은 금이라도 14K와 24K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처럼 광물도 종류 따라 사업성이 천지 차이거든요. 모든 영역이 곧장 매출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몽골 정치 변동성입니다. 지금 친한 정서가 82%라고 해도 다음 정권이 친중으로 돌아서면 그 모든 흐름이 멈출 수 있거든요. 정치는 사람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50만이 14억을 흔든 진짜 이유는 K-팝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과 시간이었고 그 흐름이 지금 코오롱 5002세대, SK 9500억, 대우 1조 810억, 키감 35종 광물로 한국 시청자 지갑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행동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기 코오롱 글로벌, SK 에코플랜트, 대우건설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 몽골과 중앙아시아 비중이라는 한 줄을 꼭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서 다음 사이클의 답이 보이거든요. 1991년 한국이 보낸 쌀 1000톤이 30년을 돌아 진부올벼 한 알로 돌아왔듯 지금 한국이 몽골에 심고 있는 사람과 기술도 10년 뒤 어딘가에서 또 다른 답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10년 한국이 어느 신흥국에서 두 번째 몽골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십니까? 카자흐일까요? 우즈벡일까요? 베트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름도 떠올리지 못한 또 다른 350만짜리 작은 나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다음 영상 기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한국 기업의 중앙화 도미노 두 번째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9,500억짜리 알마티 순환도로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 놓치지 마십시오. 돈의 흐름은 지금도 우리 모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